여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경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요. 하지만 현안은 풀릴 듯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총선과 대선까지 겨냥한 파워게임이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주요 이슈, 신재호 전 새누리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세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퇴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원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또 내일은 당정협의회까지 열립니다. 외견만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평상시 모습과도 좀 전혀 다른 게 없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버티게 들어갑니까, 신현님? 예, 버티게 들어갔고요. 어저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니까 누구죠?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 이인재 최고위원, 김태호 최고위원, 또 이정현 최고위원 확실하게 네 분이 사퇴를 종용하고 사퇴 시한까지 정해라 했는데 사실상의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내가 사퇴해야 될 명분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럴 때 말이죠. 지금 이제 친박 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나치게 유승민 원내대표를 너무 몰아쳤어요. 뭐 배신자라든가 이게 뭐 원내대표직 그만둘 게 아니라 아예 정치판에서 사라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도 명예롭게 퇴진할 수가 없는 상황을 조성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또 친박 측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퇴진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적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는 갈 수밖에 없는 버티기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뭐 저는 결단의 시간을 조금 며칠 지금 두고 그 퇴로를 열어주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7월 6일이 저는 그것이 국회법 거부권에 대한 여당과 야당 당정청이 그 족쇄에서 풀릴 수 있는 가장 명분이 있는 날이 7월 6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에서는 일단은 투표에 입장을 하겠지만 투표에 참가를 하지 않고 그냥 폐기 처분하는 그런 지금 절차로 지난번에 국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이 국회법이 무산된 다음에 그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결단이라든가 그리고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상임위라든가 모든 것을 민생 활동에 지금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정청이 어떤 그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여야 어떤 정치가 복원이 되는 시점이 저는 7월 6일부터 된다고 보고 그런 이제 단적인 제가 김문성 대표가 그랬죠. 오늘 본인의 결단을 위한 시간을 주겠다. 그런 것은 점차 김문성 대표도 청와대 의중에 점점 이렇게 동조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이제 유승민 최고위원도 정치인은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명분을 우리는 아니고 저 대표로서는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명예롭게 정치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이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이 국회법 이런 파고를 넘어서 정치가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제시한 시나리오인데요. 사실상 그게 채택이 안 됐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7월 6일 안이 서청원 최고위원의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법 그 제의된 것들을 부결시킴과 동시에 명분 있게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는 결단하는 건데 찬성과 반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결단을 대통령은 하신 거죠. 나는 반대입니다. 현재 원내사령탑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셨어요. 근데 여당의 두 대표,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결단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결단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합의를 끌어냅니다. 근데 합의가 최고위원회에서 합의해 보려고 어제 합의가 진행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합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한 겁니다. 합의가. 사실상 실패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실 그럼 뭘로 넘어가냐면 여론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50%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7월 6일까지 이 시간이 갔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반대율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뭐 바로 또 그런 일과 동시에 여당 내 대선주자 사유로 꽁충 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목받기 시작하면 7월 6일 사퇴 시한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로 보면 결단했어야 될 타이밍을 놓쳤고 합의할 타임도 지나간 거죠. 이제 국민 여론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냐에 따라서 유승민 대표의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높다. 상황이 된 거죠. 과연 청와대나 친박계가 여론조사만 결과를 가지고 그걸 수용할까요? 저는 뭐 이렇게 감성적으로 라이브하게 접근하면 예. 물론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를 사퇴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의 국회법에 대해서 의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잘못했다고 하면 누군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정치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인데 지금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원내대표가 협상의 주도권자였고 그리고 또 공무원연금에 이것을 끼워 넣어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아서 이것을 법제처에서 이것이 유연성이 있다고 있는 설명을 붙여서 제의를 요구를 했는데 그랬을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서 정치가 앞으로 나가자는 것이고 그러나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물론 뭐 잘 되면 좋지만 대통령도 양보하고 유승민 대표도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해서 당정 정치를 살리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정치 평론을 하면서 대통령과 유승민 대표의 캐릭터, 리더십 스타일로서 강대강이 지금 붙었습니다. 붙었을 때 과연 어느 사람이 더 캐릭터, 리더십이 강한 캐릭터인가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는 네. 대통령이 그날 수석회의,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예. 그 멘트 그 한 발자국도 저는 후퇴를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당정청이 뭐 당정 협의도 앞으로 이제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화살이 닿으면은 김무성 대표한테 갈 겁니다. 그럼 김무성 대표가 결국은 이거에 대한 이제 칼자루를 쥐고 본인이 해결해야 될 더 큰 이런 부메랑이 이제 돼서 오는데 그 이후에는 뭐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거취를 결정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결정에 뭐 줘야 된다는 것은 가치 판단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없지 않나? 예.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친박 측에서 빨리 출구 전략을 빨리 찾는 게 현실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대통령의 그 국회 법안 거부권은 요번이 73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그러면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와 청와대가 서로 어떤 법안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런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드시 무슨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연결시킨 거는 좀 비약이고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렇잖아요. 또 이게 대통령에게도 안 좋은 게 대통령이 어떤 특정 정치인을 그 찍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되면요. 대통령에게도 결국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게 뭐 유승민 찍어내기로 비춰지니까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여론도 지금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유승민이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저렇게까지 찍어내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여론이 우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도 왜 그런 여론의 부담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한 개인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까지 민생 경제 살리기 이런 데서 국회가 너무 비협조적이었다. 그 점을 이렇게 지적한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본 뜻이 유승민 찍어내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국회가 좀 경제 살리기에 좀 신속하게 제대로 협조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출구 전략을 찾아야지 굳이 유승민 안 그만두면 뭐 하고 아니 당정청 거부해요? 그러면 아니 국정 운영의 일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요 정말 그러면 청와대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금 많은 강을 넘어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이 상황을 봐야 돼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대통령의 거부 반응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원내대표로서 책임이 져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거는 재의결을 하든 부결을 시키든 그런 책임으로 해서 응당하게 대파하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 반응을 원내대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에 국민들이 저게 과연 뭐 때문에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 걸까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데 있어서 형식과 내용이 다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형식적으로 보면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의총에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그걸 강행할 수 있느냐 현재 여당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형식적으로도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럼 내용적으로 뭐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분이 없다.
그럼 내용도 없고 형식도 없는 사람이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힘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게 된 상황에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역설적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6월 25일 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메시지를 하실 때는 국민들한테 메시지 하신 게 아니라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신 거잖아요. 예. 근데 26일 날 사과문을 쓰셨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사과문은 대통령한테 드리는 사과문이 아니라 국민들을 향한 호소문을 하신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서 난 이렇게 30개 법안 중에 23개를 하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최대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네. 성공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반성문을 썼거든요. 이제 그 뒤로 국민들의 반응은 다윗과 고리앗으로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네.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여론의 흐름이라는 것은 다윗을 응원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갈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신지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출구 전략이라는 것도 청와대도 여론을 좀 수렴하고 네. 명분 있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또 정치적 테러도 만들어주는 공간들을 차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게 힘으로 가면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여론에 밖에 기댈 수밖에 없고 여론은 약자 편이다. 약자 편이 들 그런 수밖에 없는 말씀이네요. 이런 상황에 아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여론은 약자 편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의 획득이고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를 만들어서 띄워가지고 여야가 경쟁해서 문재인 대표랑 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돼서 정책을 얘기를 했을 때 예. 집권당에서 정책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가겠다는 어떤 국정의 방향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서 국민들이 선택해 준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선택해 줬으면 그걸 집권당이라는 당정청이 일체가 돼서 간다는 것이 뭐냐면 대통령을 뽑아서 청와대로 행정부를 올려놓고 예. 그러면 집권당에서 입법화를 해서 이것을 대통령을 밀어줘서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했던 여러 가지 정책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국회법과 상관없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국정의 방향에 혼선을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부재 증세도 했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것도 했고 사드 문제, 기타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정 방향 취임할 당시에 네. 국정 방향과 배치되는 그런 것을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고 원내대표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인데 회사의 어떤 상무가 나와 반대되는 것을 툭툭 던지고 다니면 예. 사장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당과 청와대의 관계는 이중적 측면이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고요. 운명 공동체, 이렇게 대통령에게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 맞는 얘기인데 또 상권 분립 민주주의에 있어서요, 엄연히 소속이 다르잖아요. 한쪽은 입법부고 한쪽은 행정부예요.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상권 분립을 왜 해놨습니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한 회사 내 뭐 사장과 상무 관계는 제가 봤을 땐 적절치 않은. 전무도 아니고 이제 상무군요. 이게 소속이 다른 거예요. 한 회사 내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소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여당 원내대표는요,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직이에요. 국회 운영위원장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해요. 뭐 문제의식을 느꼈으면 당청 간에 예. 얼마든지 물밑 대화를 통해서 이런 거를 지혜롭게 해결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내가 상하 관계니까 사장 뜻에 안 따르니까 상무 나가라. 이거는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체기를 더 키웁니다. 사실은 그것은 부가적인 뜻으로 제가 보조적으로 설명을 드린 예. 거고 본질적인 건 그거죠. 국회법을 끼워넣기 위해서 팔았는데 그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가자는 그런 것이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친박계, 이른바 친박계가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뽑았는데 다시 칼집으로 넣기도 어렵고 또 칼을 지금 칠 만한 강제적인 수단도 사실은 맞득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득치가 않지만 이미 대통령의 말은 엄청나게 엄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승민 대표를 찍어서 나가라고 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다음 단계로 나가자는 뜻이고 네. 그래서 그것이 하다 보니까 뭐 대표가 책임을 지면 대표직을 물러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협상에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은 누구냐? 협상의 당사자인 원내대표가 협상 책임자였으니까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다음 단계로 나가자. 이런 뜻을 뭐 저는 청와대나 친박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사실은
지난 25일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닷새째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부 일정을 소환을 하고 있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왜 그렇다 보십니까, 장 교수님?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시간을 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김무성 대표도 결단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6일 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 어떤 방망이를 두드릴 때까지, 두드리는지 안 두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청와대나 친박에서는 일단은 기다릴 겁니다. 말미를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김무성 대표 그 워딩을 잘 보자고요.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명예회복을 시켜주려면요, 친박이 기존의 유승민 대표를 향해서 쏟아부었던 비난을 철회를 해야 됩니다. 뭐 배신자라든가 아예 뭐 원내대표직 정도가 아니라 정치권을 떠나라, 이런 망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에요. 친박 측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더 이상 뭐 그건 안 하겠다, 이런 정도가 돼야지 뭐 명예회복이 된 거죠. 기존에 그 얘기 그대로 해놓고 네. 아무런 그 유감 표명도 안 한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근데 사실 또 재밌는 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를 떠나서 여론이, 아까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번 거부권 정국의 최대 수혜자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친박이 네. 그런 점에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미숙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승민을 찍어내게 하려다가 유승민을 키워준 그런 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인데 보니까 1위, 2위 뭐 그동안 새누리당의 지지도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없었었는데 5위권 밑에 있는데 바로 두 계단을 뛰어넘고 4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지금 6월 25일 날 대통령의 메시지는 집권 여당을 해서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국민을 향해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본인은 대구로 이동합니다. 발로도 대구를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대구에 간 의미도 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과정에서의 보여주는 행보와 메시지는 굉장히 정교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대구에 자기 정치적 고향에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고민하는 듯한 사진들이 몇 장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거취를 최고위원들한테 물었으나 최고위원들도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근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난 거죠. 예컨대 그 상황이 좀 반대로 됐다면, 대통령의 국무회의,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 있고 정책수석 회의가 있었는데, 청와대 비서관 회의가 네. 있었는데, 국무회의에서 대로하셨던 것을 메르스나 경제 문제에서 대로했다면 상황이 좀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거부권 행사와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이야기하고 소통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될 거다. 그리고 예.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은 정책의 사령탑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을 차분하게 톤다운해서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저렇게 주목받지 못할 것을 네. 지금은 약간 커다란 권력에서 탄압받고 있는 다윗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의 행보는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갔다 오고, 그리고 여러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저런데 만약에 저게 다음 주 정도 와서 더 지지율이 오른다면, 그러면 7월 6일에 출구 전략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단 3, 4일간에 순위권 밖에서 4위까지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만약에, 그런데 앞에 있는 2등하고 3위하고 퍼센테이지가 1%가 안 납니다. 근데 만약에 일주일 더 지나서 2위로 올라왔다, 이러면 네. 또 상황이 다른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잠룡의 반열까지 오른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까지 나오는데, 김무성 대표의 고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친박과 이른바 비박 사이에 끼인 형국인데 일부에서는 이거 줄타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예, 뭐 줄타기 뭐 그런 비판도 가능하겠는데, 김무성 대표가 조종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골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될 게, 예. 이 당 대표만 생각한다면은, 당 대표로서 본인의 정치 역할을 끝낼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처럼 하셔도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면 조정자 역할을, 중재자 역할을 잘 하시면 되니까. 근데 정말 2017년 대선에 큰 뜻을 품고 있다면은 지금처럼 해갖고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좌고우면하는, 네. 약간씩 또 이렇게 미세하게 보면 갈짓자 행보를 하는 네. 듯한 이런 행보는 대권 후보 김무성에게는 좋지 않은, 이게 너무 좀 이렇게 강단이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 때로는 큰 지도자는요, 이게 갈등 조정도 해야 되지만
이쪽이 옳은가 저쪽이 옳은가 할 때 이렇게 물꼬를 틔워주는 어떤 방향타 역할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후자의 리더십이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는 네. 실제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는 결단하는 거기 때문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 수혜자가 유승민 대표일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는 최대로 마이너스 되는 분이 김무성 대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세종시 수정안을 정부가 제출했는데 박근혜 당대표가 반대하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결이 됐고요. 네, 결국은 부결이 됐죠. 그러면서 이게 지도자의 이미지와 정확한 입장들을 가져간 겁니다. 물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정치적인 역학과 전체적인 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일견 오를 수 있으나 본인의 어떤 차기 대선 주자의 그런 행보로서는 지금의 정확한 입장을 찬성 내지 반대를 내지 못하는 이 며칠간의 시간들이 네.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것이다. 그 파국을 막아야 된다고 예. 그랬는데요. 그 파국 중에서 가장 큰 파국이 뭐겠습니까? 대통령께서 탈당하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탈당 후 그런데, 신당이겠죠. 예, 그런데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선택하시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2010년에 대통령께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 국회의원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발의한 그 세종시 그 안을 본인이 앞장서서 사실상 부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긴 거예요. 네. 현재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2010년에 세종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 탈당 않고요. 나중에 박근혜 하여간 정권 재창출되는데 나름대로 협력을 하고 이런 협력 체제가 구축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과거가 있는데 가까운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는데 본인이 이거 유승민 물러나지 않는다 하고 탈당하면요.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본인의 과거 행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요. 이게 여권이 분열되면요. 정말요. 보세요. 이 여권이 분열됐을 때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가 아주 심각하게 부딪혔을 때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가 얼굴 붉혔을 때 이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권이 넘어가요. 그러면 박근혜 정권은 뭐냐? 결국 그토록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까지 본인들이 얘기해온 그 이를테면 그쪽 세력들에게 정권을 넘겨준 네. 그런 그 정부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 하지 안 않을 하실 것이다. 거라고 봐요. 근데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하는 씨앗이 돼서 이것이 저는 6일 이후에 7일 그 양일간에 해결이 안 되면 저는 분당까지도 예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로 봐서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지금 아주 줄타기 하는 것은 대표로서 아주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이다. 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정당, 집권 여당, 보수당을 유지를 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을 거중조정하면서 둘 다 상처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것을 봉합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본인의 의지와는 또 틀리게 당사자들이 그것이 원하지 않으면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예. 김무성 대표의 지역은 PK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주류는 TK고 네. 과연 TK가 박근혜 대통령 손을 들어줄 것인가 유승민 대표 손을 들 그것이 제1의 관건이고 그리고 지금 이 국회법과 유승민 대표 사퇴 관련해서 전방위로 앞장서서 나서는 분들이 충청권 의원들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충청권에서 맹주가 없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 보수당의 캐스팅 보트는 항상 충청권이 쥐고 있는데 예. 지금 충청권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쪽에 서서 지금 엄호하고 있죠. 엄호하고 있는 거 이 자체를 봤을 때는 결코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볼 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최악으로 가서 분당에 갔을 때는 서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김무성 대표의 위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위기론이 나와서 대표가 이것을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대통령이 탈당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거는요 차기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져 갖고요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임기 후반기에 가면 인기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대선 승리에 부담이 되니까 나가달라. 그러니까 당에서 나가달라 해서 나간 적은 있어도요 이렇게 3년 차에 대통령이 먼저 앞장서 갖고 나 나갈래 이렇게 나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선택을 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다.
우리 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유승민 대표 체제에서 왜 이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위험 또 그 뒤로 이어지는 총선 공천권까지 연결돼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회자되는 이유는 아까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책적인 합의를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을 교체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게 뭐냐? 그럼 그 다음번엔 공천권 또 조직 관리 이런 것까지도 그러면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당내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론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이라는 분 자체가 공천권 자체를 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분히 다음번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공천권 행사에 일정 정도를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 지금처럼 정책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뜻대로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네. 좌고우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총선 공천권 관련해 갖군요.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그 강 교수 말씀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미 새누리당은요. 김무성 대표가 2008년 공천에서도 탈락하고 2012년 공천에서도 탈락한 두 번의 쓰라린 경험도 있고 이미 보수혁신위원회에서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전략 공천 위에서 내려지는 공천 이거는 끝장내자 이제 없는 일로 하자. 그래서 정당 민주화 차원에서 이 국민 공천 100% 이러면 오픈 프라이머를 하기로 당론으로 확정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김무성 대표가요 당 대표로서의 최대의 권력이 뭡니까? 공천권인데 공천권을 자기가 행사 안 하겠다라고 공개적인 선언을 하신 분이에요. 친박계가 그걸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게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당론으로 또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여야가 동시에 실시하면 가장 좋겠으나 야당이 받지 않을 때 야당은 지금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천권 갖고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당의 경우에는 야당이 안 하더라도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가장 그 비슷한 형태로 뭔가 그런 형태로 하겠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꽂는 공천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들은요. 전혀 공천권 때문에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해서 지역구에서 민심 얻고 평판 좋으면요. 암만 지도부가 비박 아니라 비박 할아버지라도 공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다. 글쎄요. 친박계나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 나 없이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의 백그라운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일반 국민이나 당원보다도 훨씬 절실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깨가 무거운 그런 과제를 대통령도 안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은 공천권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의 어떤 정체적인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공천권을 친박이 다 가져오겠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대통령이 지금 중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정의 방향을 같이 가야 되는데 여의도와 당과 이것이 엇박자가 나서 민생과 동떨어진 그런 정치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은 자꾸만 가고 작년에 세월호 그다음에 댓글 그 첫 해는 댓글, 두 번째는 세월호, 올해는 메르스 이렇게 집권 3년 차 동안 계속 국정이 공전을 하니까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지난번에 국무회의 때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달 6일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회의를 계기로 해서 명예로운 퇴진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출구 전략이 될까요? 저는 출구 전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않는다.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결단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의원총회에서 의원총회에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죠. 의원총회에서 불신임합니다. 이러면 내려오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결심해야 되는데 저는 여론의 추이가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청 갈등의 봉합? 오늘
오늘 그 원내 부대표단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몇 번이라도 읍소를 해서 청와대 관계를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자락을 주변에서 깔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그래도 이쪽밖에 할 수 대화를 없다. 해라, 소통을 해라. 그런 근데 주문을 이정현 최고위원이 이제 그 유승민 대표와의 관계를 깨진 유리잔이다.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요. 깨진 유리잔도요 리사이클링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정치라는 세계에 있어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DJP 연합을 보자고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요.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렇게 싸우고 자기 74년에 일본 동경에서 납치당하고 목숨의 위협까지 느꼈지만 박정희 정권의 2인자인 김종필 끌어들이고 포항제철 박태준 끌어들여갖고 정권 잡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한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1987년에 울산에서 엄청난 노사 붕괴가 일었을 때 거기 가갖고 그 지원하다가 구속됐어요. 네. 정몽준 의원님 누구예요? 현대중공업의 오너 아닙니까? 그런데도 필요하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집안 식구끼리 뭘 못해요? 어저께까지 이렇게까지 뭐 했어도 좀 일로 와봐. 그래서 너 좀 잘해봐. 네. 뭐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유리잔도 얼마든지 영원한 가능하다. 적은 없다. 그게 정치 아닙니까? 진도가 사실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이거와 사태와 관련해서는 예. 유승민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내년 1년 뒤, 1년 반 뒤에 대선에 나올 것 같으면 정말 더 강하게 버텨서 자신이 과거에 이회창 대쪽 이미지보다 더 강한 이미지로서 정권과 맞붙어서 이기면 됩니다. 그러나 차기 대선에 나오지 않을 거면 저는 더 정치력을 쌓고 네. 그리고 화합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더 길게 보는 모습이 더 필요하지. 여기에서 서로 청와대랑 계속 대결 국면을 가고 이미 청와대라든가 친박이라든가 그리고 친박의 핵심들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은 이미 사퇴해라고 이미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승민 대표의 처신은 차기 대선이냐 아니면 내가 더 크게 봐서 차차기 대선이냐 그럴 때는 길게 보는 것이 저는 더 훨씬 보인을 해법이다. 위해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청와대나 친박계 또 유승민 원내대표 모두 선택지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론 동향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들 앞으로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